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협력사 노동자들도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본사 차원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국회가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제 그 산업계에선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3조가 개정된 건데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사 문제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교섭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이 사용자와 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서 현 상태로 시행되면 법적 분쟁과 노사 갈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기업의 방어 수단이 제한됐다며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등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외국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여러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국내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쟁협회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파업은 평균 20%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는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시행까지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양측 의견을 듣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을 시행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준, 교섭 절차, 파업 범위 같은 세부 규칙을 자세히 정리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칠 영향도 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 산업은 특성상 협력사 규모가 굉장히 커서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현대차만 보더라도 1차 협력사가 370여 곳, 2차와 3차 협력사를 합치면 5천 곳이 넘습니다. 현재도 노조 협상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협력사 노조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서 앞으로 협상 부담과 이 경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GM도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앞서 한국 철수설로 어수선했는데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좀 재점화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미국 관세 부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GM이 이 노조 리스크로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헥터 비자레 한국 GM 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철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사 의사 결정에 따라 한국 사업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부터 부평공장 일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일보 이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산업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산업재편을 앞둔 석화업계가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인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이로써 핵심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됐습니다. 생존 전략 짜기에 분주한 석화업계는 사면 초과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불황 여파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석화업계.
당장 감축 등 연말까지 사업 재편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NCC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감축한다는 방침. 사직생의 각오를 요구하며 감축 목표량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겁니다. 관건은 생산 설비를 축소하면 그만큼의 인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파업에 나서도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고와 해외 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 지원을 원한다면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재편 계획안을 짜오라며 선자구 후 지원을 내세운 정부.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손발이 묶인 석화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석화업계. 결국 기업 간 통폐합과 수직 계열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구조적인 개편 없이는 석화업계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 속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50%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카드가 관세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지 촉각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철강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완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 미국은 지난 2월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냉장고, 변압기 등 철강 및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파생상품 407종까지 50% 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탓에 철강업계는 수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 8,34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9% 급감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수출 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18만 8,439톤으로 전월 대비 21.2%,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이 20만 톤을 밑돈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업계에선 관세 협상 카드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스가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달러를 차지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조선부터 양국 해양 및 안보 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방미 일정에 정기선 HD현대 수석부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동행해 직접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관세 완화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IT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안보와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IT 기업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20일 미국 상무부 장관에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글로벌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한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문제 삼은 대표적 사안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입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평균 오차가 1.5m에 불과한 5,000대의 지도는 군사시설 좌표까지 노출될 수 있어 안보 위험이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핵심 쟁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될 경우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미 재계 반대 속에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디지털 규제 긴장을 조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그간 신중한 접근을 고수해온 만큼 실질적 합의를 나누기보다는 향후 논의를 위한 출발점에 머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이마트24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최초로 인도에 진출해 1호점을 열었는데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사업 부진을 만회할 카드로 해외 진출 확장을 꺼내들었지만 앞선 진출 사례 등을 보면 성공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 이마트24는 지난 21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푸네는 IT와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이 집결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마트24는 현지 법인 정브라더스와 손잡고 인도 시장을 공략하면서 앞으로 점포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계획. 국내 편의점 시장은 출점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 침체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업계 전체가 성장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마트24는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만년 4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해외로 진출하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출점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이마트24의 해외 매장은 인도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100개, 캄보디아 6개가 있는데 경쟁사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CU는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700여 개 점포를 열었고 GS25도 베트남, 몽골을 중심으로 6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24는 최근 4년 동안 대표이사가 4차례나 교체되면서 전략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카드사들이 상반기 해외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신한카드가 큰 성과를 내며 입지를 굳혔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우리카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신한카드가 상반기 해외 법인에서 13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법인이 76억 원, 베트남 법인이 39억 원을 벌어들이며 실적을 견인했고 인도네시아 법인은 28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법인은 정치적 불안과 내전 여파로 13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태국과 캄보디아 법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40억 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지만 인도네시아 법인의 손실은 여전했습니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은 출범 6년 만에 33억 원 흑자를 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실적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이 38억 원가량 흑자를 냈지만 미얀마에서 27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해외 법인 두 곳의 합산 순이익은 1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경기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정치 불안과 인도네시아 경기 둔화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영업으로 좀 전환을 했고 또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 현지인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남아 쪽에만 집중되면 우리나라 카드사들끼리만 경쟁하는 좀 제살 깎아먹 경쟁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원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남아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 카드사 해외 실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 금융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에서는 기존 수익 포트폴리오의 대폭 손질이 예상됩니다. 6대 은행부터 동반 성장 지수를 도입하고 은행권 벤처 투자 확대를 장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건전성 지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나오면서 은행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내년 금융 분야까지 동반성장 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인 6대 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지수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망 초기 기업 발굴과 투자 확대 등 벤처 투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 투자 활용 계획안에는 은행의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은행권 벤처 지분과 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가 정점이었던 2021년 대비 지난해 75%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은행권 투자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해법 중 하나로 내세운 겁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하자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전성 지표 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평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5%를 기록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은 더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시장 점유율 24%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2분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 동기 대비 0.15%포인트 증가하며 건전성 관리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3,500억 원 규모 배드뱅크 분담금과 30조 원대 금융권 익스포저가 추산된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과 관련해 금융지원 차원 대출 만기 연장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세율 2배 상향,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예고됨에 따라 은행별 큰 폭의 수익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대주주 양도세 정책 발표 등 굵직한 정책 모멘텀을 앞두고 상승 랠리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4일 연속 오르며 3,2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정책 모멘텀의 힘을 받아 4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할 만한 굵직한 정책 모멘텀이 몰린 이번 주.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고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받는 정책 모멘텀은 한미 정상회담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전망. 마스가 프로젝트, 원전, LNG 프로젝트 등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3,5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패키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경제협력 확대 범위가 주목된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논의 결과도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골자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었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3,200선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기록한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까지는 3% 남짓 남은 상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정책의 향방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정책 모멘텀. 지난달 31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 다음 날 코스피는 3.88% 급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확정되면 시장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정책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GS건설이 수처리 전문 자회사 GS 이니마 지분 전량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12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6,770억 원 수준인데요. 유동성 확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수처리 전문자 회사인 GS 이니마 지분 100%를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 타카에 매각했습니다. GS 이니마는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내며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건설 본업에 힘을 실겠다는 보관. 거래 규모는 약 1조 6,770억 원입니다. GS이니마가 안고 있던 부채와 정산 비용을 제외하면 GS건설이 손에 쥐는 현금은 약 1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자금이 유입되면 GS건설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재무 구조도 한층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GS건설 신사업의 핵심 축이었던 GS이니마가 팔리면서 다음 신사업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특히 허 사장이 맡아오던 신사업은 이제 허진홍 상무가 이어받았습니다. 허 상무는 올해 초 신사업 실장이란 직책을 맡으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허 상무는 모듈러 주택과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을 중심으로 신사업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지난 2월 항공기술기업 UI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UAM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UAM 사업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GC 인삼공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 기술 개발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 유래 조직 샘플이나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세포 집합체로 생체 내외의 특성을 모사할 수 있어 질병 메커니즘 연구,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 재생의학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효능 안전성 평가 플랫폼 개발, 저속 노화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오가노이드 기술로 정간장 홍삼 성분의 인체 마이크로 바이옴 영양 평가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최첨단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 공동 연구로서 K경기식의 홍삼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